유전학자들은 일부 일처를 하는 밭쥐한테서 일부 일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공학으로 천재 생쥐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평생 배우자에게 충실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인간을 만들어주지 못할 이유는 또 뭘까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전자를 주물럭거린다고 해서 반드시 멸종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을 하죠. 우리는 네안데르탈인과 사실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 후계자들과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일 겁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네안데르탈인과 더 비슷한 존재고 우리 후계자는 신과 더 비슷한 존재일 거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슈퍼인류 길가메시가 될까요? 아니면 프랑켄슈타인이 될까요? 머지않아서 욕망 자체도 설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은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 이걸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 40억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모든 생명체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진화를 해왔죠. 자신의 의지대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진화를 해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린은 저 위에 있는 저 높이 있는 나뭇잎을 먹고 싶다. 목을 늘리자, 목을 늘리자, 목을 늘리자 라고 생각을 해서 목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자연 선택에 의해서 목이 긴 기린들이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인지혁명 파트에서 말했다시피 인간은 그런 과정을 생략해버립니다. 스스로 원하는 바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어떻게 보면 위배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브라질의 예술가인 에두아르도라는 이 사람은 2000년에 프랑스 연구소에 가서 빛이 나는 토끼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이 돈을 받은 연구소는 토끼의 유전자에 녹색 형광 빛을 발하는 해파리 유전자를 삽입했습니다. 그러자 녹색 형광 토끼가 탄생했습니다. 이런 토끼는 자연 상태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토끼의 이름은 알바인데요. 이 알바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를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지적인 존재가 이 토끼를 설계를 한 거죠. 이제 우리는 기린의 목을 늘리고 싶다면 목을 늘릴 수 있고 목을 줄이고 싶다면 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진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0억 년이 자연 선택의 기간이었다면 이제 지적인 설계가 지배하는 우주적인 새 시대가 열리려고 하고 있다. 지적 설계.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설계를 한다는 거죠. 유전자를. 어떤 생명체를. 그런 것은 현재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생명공학이고 두 번째가 사이보그, 세 번째가 바로 비유기물 공학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공학입니다. 생명공학은 사실 전혀 새로운 일 아니죠. 고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거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생명공학입니다. 물리적 요인을 가해서 생화학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내시도 사실 그런 거죠. 우리는 현재 이 거세우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소를 거세하면은 육질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거세를 한 소를 많이 먹고 있죠. 현재에도. 오른쪽을 보시면 1996년에 생쥐의 등에 소의 연골을 이식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바로 소의 연골인데요. 뭔가를 닮았죠. 이 실험의 목적은 사람의 귀를 만들어내기 위한 인공 귀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성공을 한 것으로 보이죠. 유전자 조작이라는 것은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대장균과 여러 종의 곰팡이를 조작해서 인슐린을 생성했고 그 덕분에 당뇨병 치료비가 낮아졌습니다. 이 동물은 밭쥐라는 설치류인데요. 대부분의 밭쥐종은 난교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이 개체 저 개체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하지만 암수가 평생 일부 일처와 관계를 맺는 종도 딱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유전학자들은 일부 일처를 하는 밭쥐한테서 일부 일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난교를 하는 바람둥이 밭쥐에게 유전자 하나를 삽입해서 일부 일처의 밭쥐로 바꿔놓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개체의 행동, 모습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까지 유전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유전공학으로 천재 생쥐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인간 천재를 만들어내지 못할 이유는 뭘까요? 평생 배우자에게 충실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인간을 만들어주지 못할 이유는 또 뭘까요? 여기에 대한 주된 반박은 윤리적인 부분이죠. 유전자를 조작하는 게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츠하이머의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그 약이 건강한 사람의 기억력조차 상승시켜준다면 그 약을 알츠하이머 환자만 복용하도록 해야 할까요? 그렇게 강제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알츠하이머 환자한테만 복용하도록 법적으로 했는데 그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그 약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진다면, 더 기억력이 좋아진다면, 더 천재적인 능력을 보인다면 이것은 또 공정할까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전자를 주물럭거린다고 해서 반드시 멸종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을 하죠. 유전자를 조작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종은 더 이상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다른 어떤 종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자의
다음 책이 호모데우스죠. 신이 된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전자를 조작함으로 인해서 이제 신이 될 수도 있다. 호모사피엔스 다음에는 호모데우스다 라고 저자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 생명공학 말고도 이 사이보그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생명공학이 생명 자체의 DNA를 조작해서 바꾸는 것이라면은 이 사이보그는 유기물에 무기물을 합침으로 인해서 조작을 하는 거죠. DNA는 그대로 있지만 말이죠. 크게 보면은 안경 같은 것도 사실 사이보그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경, 스마트폰 이런 것이 몸에 붙어버린다면은 그게 이제 사이보그가 되는 거죠. 미국 군사연구기관은 곤충 사이보그를 실제로 개발 중입니다. 도청을 하는 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또 어떤 원숭이는 이 생각만으로 팔을 움직이는데, 이런 가짜 팔을 움직이는데 그 팔이 내 몸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내 몸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팔이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을 디지털화해서 전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하는 장치라고 하면은 키보드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입력하는 것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만약에 디지털화하는데 성공을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을 함으로써 바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겠죠. 바로 전송이 될 겁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 이 원숭이를 보면은 이 뇌에 칩을 이식한 원숭이입니다. 이 원숭이는 이 스틱을 조작함으로 인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스틱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원숭이는 생각하는 것만으로 이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는 거죠.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 핀볼 같은 게임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선이 빠져 있습니다. 이 뇌의 칩이 바로 여기 컴퓨터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뉴럴링크라는 거죠.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자는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뇌가 집단적인 기억 은행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된다면 한 사이보그가 다른 사이보그의 기억을 검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을까요? 고유한 정체성이라는 게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기억에 접속해서 다른 사람의 기억을 주물럭거려서 그것을 나한테 가져온다면은 그게 내 의지인지 다른 사람의 의지인지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내 꿈인지 알고 쫓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까지 가능해진다면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조차 바꿀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옛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게는 하지 못한다 라고 말이죠. 의지는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어떤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속담이죠. 그런 말인데요. 아주 오랜 기간 그래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뭘 원할지는 스스로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은 많은 것을 시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은 내가 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그것은 어디서 생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지 타고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생각이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어떨까요? 이제 모든 아이에게 모든 아이로 하여금 공부를 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줄 수가 있다면은 이건 또 전혀 다른 문제겠죠. 물론 그게 가능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는 것은 또 아니겠죠. 첫 번째는 생물학적, 생명공학, 유기물을 조작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유기물과 무기물을 조합하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예 무기물로 무생물적 존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즘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 AI가 되겠죠. 이 AI 이전에도 사실 이런 것들은 존재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죠. 컴퓨터 바이러스는 포식자인 백신을 피하면서 이 가상의 공간을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백신을 피하는 한편 다른 바이러스들과는 경쟁을 하죠. 스스로 복제를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갑니다. 근데 그 복제 과정에서 어느 날 실수가 일어나면은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탄생을 하죠. 이 변종 바이러스는 다른 컴퓨터에 침범하는 능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백신을 피하는 능력은 훨씬 더 우수합니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보다 더 잘 살아남고 더 번식할 겁니다. 더 퍼져나가겠죠. 이게 진화의 과정과 완전히 똑같죠. 돌연변이가 발생을 해서 그 돌연변이가 만약에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돌연변이가 이루어졌다면 그 돌연변이가 더 많이 살아남게 되고 결국 생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지죠. 바이러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월이 많이 흐르면은 사이버 공간은 그 돌연변이 바이러스들로 가득 찰 겁니다. 아무도 이 바이러스를 설계하지 않았는데 무기물로서 진화를 한 거죠. 이것들은 과연 살아있는 것일까요? 스스로 진화를 했는데 말이죠. 이 스스로 진화를 한 생물들은, 바이러스들은 과연 살아있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가 뇌를 복사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우리가 우리 뇌를 휴대용 USB에 백업을 해서 노트북에서 실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노트북은 나랑 똑같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나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구일까요?
아니면 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창조한다면 어떨까요? 그 창조된 AI는 의식은 자아의식, 기억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지우면은 살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대부분 컴퓨터 속에 있는 그 가상의 인물은 스스로를 진짜 인간으로 믿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지우려고 할 때 울면서 사정을 하죠. 제발 살려달라고. 과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이대로 간다면은 결국 벌어질 미래인 걸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AI 발달이 위험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런 발전이 이 속도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많은 게 바뀌어야 될 겁니다. 어떤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기억력이 아주 좋아진다면 어떤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운동 능력이 아주 뛰어나진다면 이 교육단체와 체육단체들은 페어플레이라는 것의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만약에 30대처럼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연금기구와 노동시장은 다시 그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일을 못할 거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60세 이후에 연금을 지불하죠. 근데 그 전제가 깨진다면은 이 규칙도 다시 만들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그런 세상이 온다면은 고용주는 이 사람을 채용하는데 DNA를 분명히 볼 겁니다. 이력서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DNA가 나아 보인다는 이유로 선택을 해도 될까요? 이전에 따찌의 설명을 드렸었죠. 이 따찌의 유전자, 따찌의 일부 1처제 유전자,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하는 그런 유전자를 사람한테 심을 수 있다면은 결혼정보 회사가 그런 DNA를 가진 사람을 볼 수 있다면은 그게 윤리적으로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그런 문제죠. 앞서 말했다시피 이 현대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세대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에 자랑스러워하죠. 근데 한쪽에서는 이 최초의 평등이 무너질 만한 그런 여러 지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런 기술의 발전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나 왕의 아들이나 지능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학적 도움을 받으면 그 차이가 실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은 DNA를 조작해서 아이의 지능을 높게 만들어서 출생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다면 실제로 DNA적으로 우월한 종이 탄생할 수가 있죠. 우리는 역사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생항이라는 것, 어떤 유전자가 어떤 인종이 특별히 더 우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지점에서 더 나아가면은 실제로 더 우월한 종이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바로 그게 특이점입니다. 특이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이 호모 사피엔스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원히 젊은 사이보그가 번식도 하지 않고 성별도 없고 다른 존재들과 생각을 직접 공유할 수 있다면 기억하는 능력은 인간의 수천 배에 이르면서 화를 내거나 슬퍼하지 않는 대신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감정과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그런 미래의 세대들과 우리는 아주 큰 차이를 가질 겁니다. 그 차이는 지금 우리 같은 호모 사피엔스와 우리 이전에 있었던 한때 동시대를 살았던 네안데르탈인보다 차이가 더 클 겁니다. 우리는 네안데르탈인과 사실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 후계자들과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일 겁니다.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네안데르탈인과 더 비슷한 존재고 우리 후계자는 신과 더 비슷한 존재일 거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이미지는 사이버펑크라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인데요. 이 세상은 2077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사이보그가 보통 주인공입니다. 팔이 아프면은 팔을 갈아 끼우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리고 이 주인공 같은 경우는 이 척수를 갈아 끼움으로 인해서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서 활약을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결국에 이 사이보그들이 마지막에 뇌는 갈아 끼울 수가 없다는 거죠. 뇌를 갈아 끼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이보그 기계들로 인해서 결국 이 뇌가 망가져서 자멸을 하고 만다라는 그런 암울한 결론을 내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이런 것에 흥미가 있으시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래를 상상해 보는데 애니메이션이나 소설, 드라마 같은 것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죠.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같은 속도로 과학을 발전시키면은 호모 사피엔스는 완전히 새로운 다른 존재로 변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답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어쩌면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의 마지막 세대일지도 모른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자의 다음 책에서 힌트가 나오지만 아마 호모 데우스라는 게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호모 데우스가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의 마지막 세대로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못하지만은 최소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욕구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기술이 그쪽으로 발전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학적 발전을 중단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주 순진한 착각이죠.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기술을 개발한다고 믿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뇌를 컴퓨터에 연결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는 토를 달기가 어렵죠. 그런 기술적 발전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슈퍼인류, 길가메시가 될까요? 아니면 프랑켄슈타인이 될까요? 실패작이죠.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머지않아서 욕망 자체도 설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은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이걸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 무엇을 원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서 우리는 헐크가 될 수도 있고 캡틴 아메리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마블 영화를 조금 보신 분 아실 텐데 이 헐크와 이 캡틴 아메리카 근본적으로는 같은 어떤 그런 혈청을 맞았습니다. 근데 헐크는 부작용이 일어났고 캡틴 아메리카는 잘 적응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 갈림길에서 헐크가 될 수도 있고 캡틴 아메리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길가메시와 프랑켄슈타인에 비유를 한 거고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책이 하고 싶은 질문은 책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책은 아주 긴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호모사피엔스는 지구를 지배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제시를 하죠. 그런데 그 중간쯤에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그래서 사피엔스는 더 행복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보더라도 사피엔스는 더 행복해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이죠. 책을 읽기 전이라면 이 과학과 문명의 발전이 이 사피엔스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난 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종의 번영 관점에서는 분명 성공을 한 건 맞지만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더 불행해진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자살률의 증가가 바로 그 근거입니다. 닭이라는 종을 한번 볼까요? 닭이라는 종은 종의 번영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닭들은 태어난 지 30일 만에 죽고 A4용지 한 장 크기의 공간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회색 코뿔소를 한번 볼까요? 회색 코뿔소는 몇 마리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 몇 마리가 남지 않은 그 회색 코뿔소가 다 죽어버리면은 이 회색 코뿔소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그 회색 코뿔소가 그런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그 회색 코뿔소는 자신이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회색 코뿔소라는 사실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초원에서 풀을 뜯다가 갈 뿐이죠. 공장에 있는 수만 마리의 닭보다 이 초원에서 풀을 뜯는 마지막 하나 남은 회색 코뿔소가 더 행복하다는 거죠. 개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 과학을 이렇게 발전시켰는데 행복은 조절을 하지 못할까요? 자, 행복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행복이 뭔지부터 결정을 내려야겠죠. 정의를 내려야겠죠. 근데 우리는 행복이 뭔지조차 아직 정의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일까요? 아니면 가족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의 역할을 충실하는 게 행복일까요? 화학적 행복을 추구하는 게 행복일까요? 화학적 행복을 추구하는 게 진정 행복이라면 오히려 답은 쉽습니다. 어떤 마약성 물질을 만들어서 계속 그것을 복용하기만 하면 되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딱히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죠. 아니면 개인 가치관이 문제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행복일까요? 어쩌면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 자체를 추구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멈추면은 우리는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기도 전에 우리는 새로운 인류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사이보그, 생명과학 같은 것들이죠. 이 호모사피엔스는 아마 다음에 호모데우스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신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알지 못하지만 신이 되려고 하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생명체이지만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할 뿐더러 만족하지도 못한다.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만족하지 않는 신이라니. 이보다 위험한 존재가 있을까? 어쨌든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대답은 이거죠.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 이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읽을수록 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답이 없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죠. 우리는 민주주의나 인권 이런 것들을 믿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는 것은 사피엔스가 현대까지 오면서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믿는 것도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답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질문을 던지는 책이죠.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 이 저자는 유발 하라리는 인류가 다음 생명체로 진화하는 이 시점, 이 특이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리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길가메시가 아니라 프랑켄슈타인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추구하면서 다음 세대를 디자인해야 될까요? 어쨌든 우리는 과학으로 다음 세대를 디자인할 수 있는 게 사실상 확실해 보입니다. 생명공학, 사이보그, 인공지능 이런 것들로 말이죠. 100년 뒤에 살아갈 세대들은 우리와 어쩌면 아주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다른 모습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 끈을, 그 권리를 놓쳐버릴지도 모르죠. 오늘의 책 사피엔스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피엔스 다음에 나온 책 호모데우스는 사피엔스 다음으로 아마 호모데우스라는 종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죠. 데우스라는 게 신이죠. 그리고 요번에 새로운 책이 나왔죠. 넥서스를 이제 지금 제가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여기에 대한 답을 넥서스에서 줄까요? 아마 넥서스라는 책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꼭 봐야 되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네요. 자, 어쨌든 오늘 사피엔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넥서스를 빨리 읽는다면은 다음 영상은 넥서스의 영상이 될 것이고요. 아니면 다른 책을 먼저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고 정리를 하고 PPT를 만들고 제 생각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진짜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